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김재원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도 돈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와 그렇죠. 돈 얘기 엮어서 배우니까 또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경제사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배우기 시작하면 재밌는 분야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또 흥미로운데 바로 우리나라의 자원으로 돈을 번 부자 얘기가 있다. 네네.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어요? 거의 뭐 유일한 아니죠. 뭐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광업으로 따지면 그래도 좀 석탄도 그때 좀 많이 나왔었고 옛날에 있었죠. 예. 천연가스도 있었고. 네. 오늘은 뭔가요? 오늘은 이제 그거보다 더 옛날 이야기인 건데요. 금 이야기입니다. 금이요. 네. 황금이 생각보다 이 땅에 많이 납니다. 네, 요 이야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광이 꽤 지금도 있고요. 예. 예전에는 지금 5손가락 안에 드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 많이 이제 줄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금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구에 있는 자원들 중에 만들 수 없는 몇몇 가지 이제 자원들이 있는데 금도 만들 수가 없고 매장량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 이제 계속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연간 한 120kg 정도? 120kg? 얼마 안 돼 보이시죠?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120kg요. 계산해 보면 지금 금값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도 좀 꽤 나오는 그런 건가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요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1900년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금광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19세기 말부터 피크를 찍는 게 1930년대 후반까지거든요. 요때는 수십 톤 단위로 나옵니다. 수십 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 많은 금 그러면 다 일제가 가져간 겁니까? 일제가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금광을 개발하는 사람들 중에 조선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선인 부자들 이때는 이제 요때 시기 이제 표현으로 졸부, 벼락부자라고 하는 분들이 막 10여 명씩 등장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도요. 제가 아까 이제 2022년 기준으로 한 120kg, 많을 때는 한 200kg 정도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밖에 못 나오냐? 지금도 금광은 한국에 꽤 많아요. 그런데 왜 이거 정도밖에 캐지 않느냐? 채산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파트 건설을 하다가 금맥이 나와요. 그런 경우 대단히 잦습니다. 지금 다 자요, 우리나라가? 서울에도 있어요. 그래요? 서울에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조사를 해볼 거 아니에요. 금맥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아파트 짓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네, 이거 뭐 캐가지고 안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짓는 수익만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금맥이 있고 금이 밑에서 흐르고 있지만 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산성이 어느 정도 있는 데들만 캤을 때 연간 평균 한 100에서 200kg 정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수십 톤이 나왔다. 30년대 후반에는 연간 30톤 이상씩 나옵니다. 대단했네요.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요 한반도에 있었던 옛날 나라들이 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가령 신라다. 그러면 금관.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백제 같은 경우에도 관이나 이런 거 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 유럽만 놓고 딱 기준으로 했을 때 금관 쓰는 나라들 많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거는 뭔가 기술이 많이 없어도 금을 많이 캤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 물가 같은데 이렇게 쭉 보면은 사금은 사실 별로 많이 금을 채굴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금을 하다 보면 여기에 금이 있다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쭉 따라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금맥이 그냥 쭉 하고 펼쳐져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30년대에 이 식민지 조선에만 금광이 3,000개가 넘습니다. 3,000개요?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금광만 3,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는 그냥 우리 공부 더 할 게 아니라 광업을 해야겠다 이런 붐도 있겠는데요. 1930년대 흔히 얘기하는 요때 이제 지식인들을 보통 룸펜이라고 부르잖아요. 룸펜 프롤레타리아. 그게 이제 논팽이가 되는 건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대학도 나왔어.
아니면 뭐 전문학교 나왔어. 예. 그다음 고등보통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 직업이 없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뭐 아니면 친일을 진짜 막 엄청나게 하는 게 아니거나 아니면 뭐 조선총독부에 취업하는 게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놀고 먹는 거죠.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누가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냥 곡괭이 하나 들고 땅을 파봤더니 거기 금이 나왔대. 라고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미쳐서 금을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금 찾으러 다닌다는 게 지금처럼 뭔가 이제 요즘에는 막 스캐너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뭐 이거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곡괭이 계속 파보는 거예요. 곡괭이 하나 들고 10년 동안 파신 분도 있어요. 그냥 파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면 대박이지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표현하는 이때 당시 소설에서 표현한 게 뭐냐면 황금광시대라고 표현하거든요. 황금광시대. 근데 이 광이 원래 그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 찰리 채플린. 여기서 광은 광업할 때 그 광자인데 그렇죠. 원래는 조선은 그 광자를 다른 걸 씁니다. 설마 미칠광? 미칠광자.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사람들이 금 캐러 가기 바빴었던 시절을 황금광시대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1930년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때 그 지식인들 중에서 우리가 알 법한 사람도 있습니까? 김유정 소설 중에 그분도요? 그 금 따는 콩밭이. 요런 거는 이제 김유정 소설가가 직접 가는 거는 아니었지만 소설에서 담은 있었고 소설가 중에 직접 가신 분들도 있어요. 채만식 실패했습니다만 실패는 합니다만 본인이 이제 직접 따러 가시기도 했었고. 그 정도로 많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공부해서 뭐해, 내가 소설 써서 뭐해, 금 캐가지고 한탕 하고 말지, 뭐 이런 게 이제 사회적 풍조처럼 쭉 흘렀었던 게 이제 1930년대입니다. 그럼 1930년대는 우리 조선이 농업 중심 국가가 아니라 광업 중심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안 되는 건데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그러면은 조선 시대로만 딱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금이 많이 나면 조선이 되게 잘 사는 나라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리고 막 대항해 시대 막 이렇게 벌어지고 막 이럴 때 황금 때문에 그 유럽 열강들이 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약탈하고 막 이랬는데 왜 조선에 안 왔지? 의문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은 금을 캐지 않습니다. 그래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금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캐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캐면 명나라나 청나라한테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을 조공품으로 내야 되는데 그러기에 청나라나 명나라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무역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걸 조선이 알아요. 그래서 캐지 않고요. 두 번째는 요게 사실 핵심인 건데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 최근에도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때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청년들이 취업하지 않고 비트코인만 하러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때도 똑같은 이유로 금을 안 캐게 합니다. 못 캐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조선은 농업 국가인데 농민들이 금을 캐기 시작하면 농업을 하지 않아요. 요거를 막기 위해서 애초에 금을 채굴하는 걸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있다는 거는 알지만 사실 금을 캐는 뭐 광산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여기가 금을 좀 캐는 걸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건 조선이 아니고 조선에 들어와 있는 열강들이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때 조선에 들어와서 큰 돈을 벌었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뭐 미국이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금강 하나를 여기를 출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 대박이 납니다. 금강이 쏟아졌군요.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운상금강이라고 저게 이제 평안도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 쏟아졌었던 그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진짜 많이 높게 가치를 측정을 하면 3천만 달러 이상이거든요. 이때 당시로. 3천만 달러. 와. 그러니까 지금 단위로 하면 진짜 수천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수천억 더 이상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운상금강은 대박을 친 금강입니다. 근데 이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열강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약들을 맺어 나가잖아요. 네. 조약을 맺어 나갈 때 미국의 이런 성공 사례를 보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채굴권을 달라라고 네. 하는 걸 조약에다 넣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체해국 대우라 그래가지고 조약을 새롭게 맺는 나라들은 앞선 조약을 맺었었던 나라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맺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금광의 채굴권을 다른 나라들한테 다 뺏겨버려요. 근데 황실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서 황실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들이 캘 생각보다는 황실 재정으로 네. 채굴권을 준 나라들한테 퍼센테이지를 떼먹는 걸로 채굴권을 그냥 남발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서 다 뺏겨버리게 되는 건데 191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일본이 광업 그 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채굴권을 일본에게 다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가져간 채굴권으로 금광 개발을 열심히 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본은요? 1910년부터 30년 이전까지는 일본은 그렇게 열심히 금광 개발을 하진 않아요. 아니 일본도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금광 개발에서 적지 않은 이익 가져간 걸 봤을 텐데 제 느낌에는 당연히 그걸 싹쓸이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채산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딱 접어들면 사실 금강 말고도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총독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금광보다는 지금 당장 일본에 부족한 것, 일본 본국에 부족한 건 농업이었거든요. 그럼 쌀. 조선 일본이 바라보는 조선은 금이 나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농업의 생산 기지로 되어 좀 설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금광권은 갖고 있지만 이걸 열심히 채굴하거나 그러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게 성공 사례들이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1930년대 즈음 했을 때까지 일본은 정작 금광업을 할 수 있는 면허라고 해야 될까요? 법적 인증은 받았지만 있죠. 일본은 안 하고 그 빈틈을 타서 조선인들만 그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조선인들이 이제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조선인들의 광산 개발은 얼마나 활발했어요? 1920년대 중반까지는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거든요. 비트코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가 돈 벌었다 소리가 들려야죠. 그래야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거를 성공 사례를 만드는 사람이 20년대 중반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최창학이라고 하는 사람인 건데 아마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기에 부자 3명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고요.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1명 꼽아라. 압도적으로 최창학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꼽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잘 모르겠네요. 뭐 요즘에는 다 무슨 뭐 증권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이때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현금이 일단 중요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도 대충 가격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해방 직전까지 갖고 있었던 현금 자산이 얼마냐?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7천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 현금만. 현금만. 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 원래 이 사람은 직업이 없어요. 이게 그런 거죠.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직업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없죠. 없잖아요. 이때도 이분은 직업이 없습니다. 근데 1919년부터 파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거죠. 남들 다 3.1 운동할 때 이분은 금광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작할 때 한 100명 정도 친구들을 모읍니다. 친구들 한 100명 정도 모아가지고 한번 우리 금맥 찾아서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시작은 합니다만 한 3,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100명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다 떠나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이후로도 계속 파요. 그래서 전체로 왔을 때 한 5년 정도 1919년부터 한 4년에서 5년 정도로 파는데 발견을 한 거죠. 어디서요? 그게 지금의 이제 평안도 지역 운산금강 근처거든요.
거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3, 4년 동안 곡괭이 하나만 믿고 금강을 한번 캐보자. 그거를 파고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바보 소리 들었겠죠. 그렇겠죠. 너 뭐하냐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파서 혼자 그거를 발견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금을 파러 다니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는데 이때쯤 또 세계 정세도 변화합니다. 세계 정세가 변화하는 게 뭐냐면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지잖아요. 대공황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처음에는 각각의 어떤 그 열강의 그 경제 블록들이 근본이제를 하지 않고 본인들의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으로 이거를 좀 이겨내려고 하다가 점차 여기에 좀 벅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1930년대 넘어가서부터는 근본이제를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근본이제가 시작이 되면 사실 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착안을 한 거죠. 우리 지금 금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근본이제로 돌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여기 압박에 못 이겨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일본도 근본이제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금을 하다가 말지 않았어? 근데 잠깐 조선 생각해봐. 예전에 금 많았잖아. 그다음 책창학이라고 그 친구 나온 그 금강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던데?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금을 캐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성공 사례가 있고 정책이 이렇게 조선에서 금 캐는 사람들한테 더 해봐 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 두 개가 딱 만나면서 1930년대가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금을 캐러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특이하네요. 저는 당연히 한국인들이 직접 금 캐는 걸 막고 야 너희 그 무면으로 이렇게 금 캐면 안 돼. 이거 우리가 다 개발권 가지고 있어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다 챙겨서 다 가져갈 것 같았는데 그냥 그걸 뭐 캐는 걸 권장한 방식을 취했네요. 그렇죠. 근데 뭐 일본 입장에서는 유통되는 금이 어쨌든 일본산 금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네요. 식민지 조선에서 파가지고 이게 뭐 유통이 되고 전체적인 세계적 분위기가 이제 근본이제인데 일본산 금이 이렇게 많이 나? 그러면은 그게 일본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지원을 하는데 이때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금강 아니하는 사람을 미친놈으로 부르리 만치 되었다. 그러니까 금 캐러 다니는 사람 아니면 바보 소리 들었던 시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까지 이제 1930년대까지도 쭉 이러한 분위기가 넘쳐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그 지식인들도 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당시 소설에서 소설은 원래 현실을 반영하잖아요. 당시 소설의 많은 부분이 금 캐러 가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금을 캐기 시작하면 조선이 그렇게 우려했던 다 금을 캐버리면은 농사는 누가 지으며 그다음에 이 많은 노동력들이 다 유효 노동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즘에 그 금광 이 1930년대 금강업의 붐에 대한 연구들에서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오염입니다. 이게 농업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금강업 때문에 농업 경제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게 환경오염 때문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농사 짓는 데들은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천을 위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지하수부터 시작해서 하천은 다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가 다 금 캐는 데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일단 토사물이 엄청나고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로 계속 터뜨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두 번째는 여기 금을 캐는 데면 여기 재련하는 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학 약품이 너무 독한 거예요. 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독극물, 청산가리 막 이런 게 이제 재련할 때 쓰이는데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화학 작용이 막 되면은 물이 오염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오염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그걸 더 넘어서면은
어업이랑도 연결이 되는 게 그 물이 바다로 흘러 결국 그렇죠. 가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쪽 그 서해안 쪽은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폐사된 그 죽은 물고기들 네네. 이런 막 둥둥 떠오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어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근데 이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농사 지어봐야 소용없다. 소용없고 내가 배 타러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럼 난 뭐하지? 또 금을 캐러 갑니다. 아, 악순환이 되는군요. 계속 악순환이 돼서 농업경제, 어업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도 땅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금 캐러 가는 거죠. 네. 이런 분위기가 1930년대 내내 지속이 되면서 황금광 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처음 열었던 사람이 최창학인데 네. 이 최창학은 처음에 그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을 텐데 네. 그렇다면 자기가 네. 예를 들어서 또 금 좀 나올 법한 곳에 네. 본인이 누군가를 채용해서 네. 너희는 나의 인부들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금 캐 그리고 이건 우리 회사 금이야. 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진 않았을까요? 비즈니스를 엄청 잘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은 안 됩니다. 네. 뭐냐면 금은 네. 여기서 누가 캤어요. 예. 근데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아, 그렇네요. 인부들도 네. 가족 아니면 믿을 수가 없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사람을 부린다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때는 이제 광구 설정이라 그래서 예. 최창학이라는 인물이 광구를 산 하나를 통째로 광구 설정을 해버려요. 예.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본인이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광구 설정을 해놓고 산을 쪼갭니다. 여러 개로 쪼갠 다음에 그 선입금을 먼저 받아요. 예. 이 쪼갠 한 필지에 선입금을 받고 네가 여기서 캐고 여기서 만약에 금맥이 터져 가져가. 아, 그렇게. 대신 안 나와도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마.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이야. 근데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특정 투자자가 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사람들한테 여기 앞으로 투자하면은 무조건 뛰니까 남 있고 여기 와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잖아요. 예. 금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최창학이 여기를 광구로 설정했대라고 네. 하면 다른 금광으로 광구로 설정되는 데보다는 확률이 높을 거다라는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군데의 그 선입금의 가격을 띄울 수 있어요. 네. 나의 네임밸류로. 아, 그렇네요. 그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은 수익이 본인이 진짜 금을 캐서 얻은 수익보다 많았어요? 더 큽니다. 부동산 업자였네. 그리고 난 다음에 최고치를 딱 찍었을 때쯤에 예. 일본의 대기업에다가 예. 광구를 통째로 팝니다. 그게 이제 미쓰이라고 하는 회사에 통째로 팔아버리고 엑시트해서 본 돈이 네. 지금의 현금 한 7천억 정도가 이야. 됐었던 거죠. 비즈니스 감각이 있네요.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팔고 난 다음에는 흥미롭게도 최창학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조기 은퇴. 조기 은퇴를 한 거죠. 그렇네요. 조기 은퇴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즈니스를 크게 하려면 그 당시가 당연히 일제 강점기인데 네. 뭐 친일 같은 거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고요. 그렇겠죠. 근데 당시 최창학을 묘사하는 그 시대적 분위기가 예.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다른 친일파들 같은 경우 혹은 다른 이 시기의 부자들을 설명할 때는 예. 친일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최창학은 예. 한 끗 차이인데 네. 돈을 벌고 친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예.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똑같은 친일파고 예.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 당대 분위기에서는 다른 졸부들보다는 낫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읽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 사람은 국방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내고요. 전쟁 그 태평양 전쟁 시기가 되면은 뭐 비행기도 헌납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당시 친일파들이나 당시 총독부 사람들을 데리고 예.
유랑 다니고, 네. 유람, 네. 관광 다니고, 막 이러는 거를 하면서 뭐 적극적으로 뭔가 친일파 느낌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헌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도 친일 행위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말년은 이제 식민지 시기 말기쯤까지는 정말 편안하게 그냥 여행 다니고 호랑이 타고 다니고. 호랑이를 타요? 사냥 좋아하거든요. 최창학이라고 인터넷 치시면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사진이 이야, 제일 먼저 나와요. 예.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여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말년 네. 평화롭게 잡고 하셨나요? 네네. 평화롭게 잡고 했다고 봐야죠. 뭐 그렇게 보면 이렇게 엄청난 고초를 겪지는 않으시는데 병환이나 뭐 숙환으로 돌아가셨나 보죠. 네. 그런데 마지막 한 방을 하기는 합니다. 뭔가요? 친일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후에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 때 네.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 김구 선생님한테 투자를 합니다. 네. 김구 선생님 집 있잖아요. 그 집을 이때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별장을 네. 줘요. 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구 선생님이 암살되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선택을 좀 달리 하면서 좀 잘못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한테 한 게 아니라 김구 선생님한테 하면서 결국 말년에는 제대로 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의 정무 감각도 있었던 사업가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마지막은 실패했지만.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한국사에 숨어져 있는 경제적인 맥락 오늘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